사랑의 언어말로 사랑하는 나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나라. 감정의 기원과 신경학. 감정 이전의 인간.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본 날이 언제였을까?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은 세상을 느낌으로만 이해했다. 비가 오면 두려움을, 불이 피어나면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러다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이건 무서워. 이건 좋아.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표정을 만들었다. 웃음을 짓고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기대며 감정을 전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이 소리로 바뀌었다. 처음엔 단순한 울음, 다음엔 비명, 그 다음엔 짧은 신호. 그 소리 속엔 이미 감정의 원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기쁨, 분노, 그리고 사랑. 사랑은 인간이 처음으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언어의 첫 씨앗이었다. 그건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감정은 어떻게 인간의 뇌를 바꾸었는가? 고고학자들은 원시 인류의 해골에서 뇌 용적이 커진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전두엽의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언어와 감정은 같은 뿌리에서 자랐다. 뇌 속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경 연결의 밀도는 다른 동물의 3배 이상.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말로 옮기도록 설계된 존재였다. 신경생리학자 조지프 르두는 말한다. 인간의 언어는 감정의 구조를 확장시킨 뇌의 산물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인류는 그 감정을 공유해야 했다. 그 공유의 과정이 인류를 사회로 만들고 사회를 문명으로 만들었다. 사랑의 신경화학. 뇌는 어떻게 사랑을 학습하는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3가지 주요 물질이 춤춘다. 도파민, 기대와 쾌락을 만들어내는 보상 물질. 노르아드레날린, 긴장, 심박수 상승, 몰입을 유도. 옥시토신, 신뢰, 유대감, 안정감 형성. 이 세 물질이 동시에 분비되는 순간 인간은 상대에게 감정적 중독 상태에 빠진다. 이건 낭만이 아니라 과학이다. 사랑은 뇌의 보상 회로가 만들어낸 화학적 학습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단순한 본능이라는 뜻은 아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의 의미를 언어를 통해 재구성한다. 즉,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할 때 전두엽이 그 감정을 사실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MIT의 언어신경 연구팀은 실험에서 밝혀냈다. 사랑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을 뇌 안에 강화하는 신경 패턴을 만든다. 사랑의 말은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지시어 커맨드다. 감정의 기원 공감이라는 생존 전략. 초기 인류는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냥, 양육, 불 피우기, 병의 치료까지 모든 생존은 협력에 의존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뇌에서 복제하는 능력이다. 이 기능은 거울 뉴런 미러 뉴란 덕분이다. 거울 뉴런은 누군가의 표정을 볼 때 자신의 뇌에서도 같은 감정을 흉내내게 만든다. 즉, 누군가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공감의 회로가 사랑의 신경학적 기반이 된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 너를 느끼는 뇌의 확장이다. 그리고 그 확장이 바로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었다. 언어의 등장, 감정이 문장이 되다. 사랑이 생리적 감정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바뀌기까지 수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언어는 감정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다. 불이야, 이리 와. 같은 생존 명령에서 시작된 말이 점차 감정의 표현으로 확장되었다. 고맙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말들이 생겨난 건 인류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언어는 감정의 복제장치이자 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였다. 감정의 다양화. 문화가 감정을 빚다. 감정이 언어가 되고 나서부터 각 사회는 그 언어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한국은 공동체적 돌봄의 언어, 일본은 절제와 맥락의 언어, 프랑스는 표현의 예술적 언어, 미국은 직설의 언어를 만들었다.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같지만 언어는 문화적으로 다르다. 언어가 다르면 감정의 형태와 리듬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랑은 따뜻한 돌봄으로, 프랑스인의 사랑은 대화와 예술로, 일본인의 사랑은 침묵과 공감으로, 미국인의 사랑은 직접적 확언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결국 문화가 빚은 감정의 방언이다. 감정의 철학. 사랑은 인간의 첫 자각이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사랑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감정이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과 인식의 행위로 보았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사랑은 인간이 자아를 인식하게 만든 첫 감정이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인간이 신성을 그리워하는 기억이다. 이 문장은 지금도 뇌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사랑할 때 인간의 뇌는 실제로 기억 회로의 말을 강하게 자극한다. 사랑은 단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기억을 불러오는 행위인 것이다. 언어로 남은 감정의 흔적. 사랑한다는 말에는 단순한 감정보다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건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세상과 공유하려는 의식의 신호다. 그래서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표현의 철학이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나를 초월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 순간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존재의 다리가 된다. 한국의 사랑 돌봄의 언어. 밥 먹었어? 가장 짧고 긴 문장. 서울의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가 전화기를 붙잡고 말한다. 밥 먹었어? 상대는 짧게 대답한다. 응, 너는?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감정이 많을수록 한국의 언어는 더 짧아진다. 단세 음절. 그러나 그 안에는 돌봄 꼭 정해정 존재 확인이 모두 들어있다. 한국에서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케어다. 마음을 말로 직접 꺼내기보다는 상대의 하루, 식사, 건강, 피로 같은 구체적 상태를 챙긴다. 언어는 사라지지만 행동은 남는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곧 감정의 증거가 된다. 돌봄의 뇌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 신경과학자 박정환 교수 서울대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의 감정 처리 구조는 편도체보다 전두엽의 억제 회로가 강하게 작동한다. 즉,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조절하는 뇌의 회로가 더 활발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랑을 느껴도 그 감정을 곧바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조정된 표현을 한다. 그게 바로 돌봄이다. 이때 뇌의 보상 회로 도파민 시스템은 상대의 기쁨을 관찰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한다. 즉, 내가 행복한 것보다 상대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구조다. 이건 유교적 문화 이전의 의미, 공동체 생존 전략으로 형성된 감정 회로였다. 돌봄은 생존을 위한 감정의 진화였다. 유교의 그림자, 정의 뿌리.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윤리를 중시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억제된 감정 속에서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 문화가 태어났다. 정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관계의 침전물,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질감이다. 학자들은 정을 관계적 유대감의 확장 감정이라 정의한다. 그건 상대와의 기억, 돌봄, 죄책감, 애착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사랑과 정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둘 다 따뜻하고 오래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건 삶의 습관 속에 스며든 감정의 언어다. 사랑을 감추는 미약 부끄러움의 문화. 한국의 사랑 표현엔 늘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다. 이건 사회적 감정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 의식 기반의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품위의 표현이다.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건 감정의 깊이를 보호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랑에는 항상 조심스러움과 예의가 공존한다. 사랑의 고백보다 먼저 괜찮아? 가나오고 감정의 폭발 대신 조용한 기다림이 자리한다. 이건 억압이 아니라 감정의 미학적 절제다. 마치 선의 미처럼 비워냄으로써 감정의 깊이를 표현한다. 언어학적 구조 질문형 사랑의 문법. 한국어의 사랑은 명령보다 질문형 구조로 표현된다. 어디야? 춥지 않아? 잘 들어가. 이 말들은 모두 걱정의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법적으로는 질문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확인이다.
이는 한국인의 감정 구조가 상대의 상태를 인식하는 감정 EMPATHIC 이모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의 표현이 아니라 너의 상태에 대한 감흥이다. 이 문법적 패턴은 실제 뇌의 구조와도 연결된다. 한국인의 청각 피질은 감정적 뉘앙스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말의 내용보다 톤의 변화와 리듬에 감정을 싣는 문화다. 사랑의 사례 엄마의 메시지. 한 남자가 퇴근 후 휴대폰을 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는 웃으며 답장한다. 응. 엄마도 건강해. 이 짧은 대화 안에 한국식 사랑의 모든 구조가 들어있다. 걱정, 돌봄, 표현의 절제, 따뜻한 교환. 그리고 이건 연인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밥 먹었어? 는 연인의 말이자 가족의 언어이기도 하다. 한국의 사랑은 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존재한다. 연애는 가족의 감정구조 위에, 가족은 사회적 유대 위에 놓인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랑은 언제나 관계의 언어다. 감정의 결소리 없는 대화. 심리학자 김태영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의 연애는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진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눈빛, 말의 리듬, 식탁 위의 온도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다. 이건 비언어적 소통의 고도화다. 실제로 한국인의 뇌는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감지할 때 후두 옆 시각 피질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 감정을 언어보다 표정, 행동, 분위기로 이해하는 구조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대화 중이다. 철학자의 관점. 사랑은 이해 예술이다. 한국의 철학자 박창국은 말한다. 한국의 사랑은 함께 있음의 철학이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건 유교적 윤리의 잔재가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는 공존의 철학이다. 사랑을 소유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보는 세계관. 그래서 한국의 사랑은 느리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깊은 신뢰와 여운이 남는다.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장 오래된 감정이자 말보다 오래 사는 감정이다. 결론 괜찮아? 가 전하는 우주의 언어. 언젠가 한국인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그건 아마 이 말일 것이다. 나는 내가 괜찮기를 바란다. 그 짧은 말 안에 수천 년의 감정 진화와 공동체의 철학이 들어있다. 한국의 사랑은 소리보다 의미의 울림, 말보다 행동의 온도, 고백보다 돌봄의 지속성이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결을 따라 흘러간다. 일본의 사랑, 침묵의 미학. 말하지 않는 나라의 사랑. 도쿄의 밤. 비가 내린 뒤 젖은 골목길, 우산 하나를 나란히 쓰고 걷는 두 사람.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바람의 소리와 빗소리 사이에 잠깐의 눈빛이 스친다. 그 한순간이 그들에게는 충분하다. 일본의 사랑은 조용함 속에서 피어난다. 감정은 속삭임보다도 작은 눈빛과 거리의 공기로 전해진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지고 침묵은 감정을 깊게 만든다. 고마이너스 컨텍스트 문화. 말보다 맥락.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일본 사회를 대표적인 고마이너스 컨텍스트, 하이마이너스 컨텍스트 문화로 분류했다. 즉, 의사소통에서 말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언어엔 읽는 감정이 깃들어 있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 음성, 톤, 상황, 공기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감지한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오늘은 조용하네라는 말은 진짜 의미가 보고 싶었어 일 수 있다. 말의 표면은 차갑지만 그 속엔 정제된 열이 숨어 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감정의 기술이다. 감정을 억제하는 뇌의 구조. 일본인의 뇌는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 감정을 억제할 때 더 강한 활동을 보인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학습된 억제 회로다. 도쿄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일본인은 슬픈 영상을 볼 때도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서양인보다 더 빨리 활성화된다. 즉, 감정을 느끼자마자 조절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억제가 곧 정서적 품위의 표현으로 인식된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다. 그래서 사랑조차 절제와 예의의 틀 안에서 표현된다. 스키 사랑의 절제된 언어. 일본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대신 스키 좋아한다가 감정의 정점이다. 하지만 그 좋아한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않는다. 스키는 단어보다 공기의 온도로 전해지는 말이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고 눈이 오래 머물고 손끝이 잠깐 떨릴 때 그게 그들의 스키다. 감정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말이 사라진다. 그건 부정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사랑은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느낄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피어난다. 침묵의 문화적 배경. 일본의 감정 표현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에도 시대 무사계급의 윤리인 부시도는 감정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다. 슬픈 분노 사랑조차 흔히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존엄의 상징이었다. 그 전통은 현대에도 남아있다. 감정은 사적인 것, 공적 공간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일본의 연애는 공공의 시선 속에서 조심스러운 연극처럼 보인다.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들은 손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손끝의 거리감 속에 함께 있음의 무게가 있다. 사랑의 리듬, 간극의 미학. 일본어에는 말하는 개념이 있다. 시간과 공간 사이의 여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침묵의 거리. 사랑에도 막아 있다. 너무 가까워지면 무너지고 너무 멀어지면 잃어버리는 그 절묘한 간격. 그 간극이 감정을 살린다. 그리움이 자라날 공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여백. 이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이다. 일본의 사랑은 이 리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오해와 진심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 하지만 침묵은 때로 오해를 낳는다. 감정을 숨기다 보면 상대는 사랑을 의심한다. 그 사람은 날 정말 좋아하는 걸까?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일본의 연애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다. 심리학자 와타나베 나오미는 말한다. 일본의 연애 갈등의 60% 이상은 감정의 미표현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언어가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그조차도 그들은 사랑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다. 서로의 마음을 완벽히 알 수 없다는 것.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사랑의 증거다. 철학자의 시선, 침묵은 공감의 언어. 일본의 철학자 기타로 니시다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만남은 말의 끝에서 시작된다. 이건 일본식 사랑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한 문장이다. 말이 끝나면 존재가 남는다. 그 남은 존재의 온도가 사랑이다. 그들은 언어를 감정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공간의 틀로 본다. 즉, 언어는 감정을 감싸는 그릇이지 감정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다. 감정이 보이지 않기에 더 오랫동안 남는다. 현대의 일본 침묵의 균열. 최근 일본 젊은 세대는 이 전통적인 침묵의 사랑에 균열을 내고 있다. SNS, 영상통화, 익명, 대화방의 등장으로 감정 표현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중함과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한 연구에서 일본인이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의 예술이다. 침묵은 말보다 큰 고백.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수백 번 말하고 있었다. 눈빛으로, 손끝으로, 공기의 온도로. 일본의 사랑은 침묵 속의 대화다. 그건 공기의 예술이자 존중으로 완성된 감정의 시. 사랑이란 결국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서로를 느낀다.